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주말 뉴스 BGM1입니다. 오늘은 좀 가볍게 뉴스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BMW의 판매 전략 중 가장 눈에 띄는 것은 보고 느끼는 거죠. 체험하는 것은 물론이고 차를 직접 몰아보고 고객이 가족이라고 생각하게 하는 프로그램. 자, 이 회사가 가장 자랑하는 영종도 BMW 드라이빙 센터입니다. 김홍모 기자가 오늘은 이곳에 가서 이모저모 살펴봤습니다. 시야를 가리는 산등성이 없이 넓디 넓은 들판 24만 제곱미터 규모의 잘 꾸려진 레이싱 트랙과 전시, 체험 공간, 엔트리 모델서부터 플래그십 모델까지 소비자들이 눈으로도 보고 운전도 하면서 장점과 단점 등 자동차의 성능을 속속들이 살펴볼 수 있는 BMW 드라이빙 센터입니다. 제품을 직접 보고 몰아보는 경험이 구매 여부에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건 자동차도 예외가 아닙니다. 따라서 자동차 회사들이 인제, 용인, 태안 등 전국 각지에 세운 각각의 드라이빙 센터는 비록 손실을 내더라도 운영을 멈추는 일이 없습니다. BMW는 2014년 7월 총 770억 원의 대규모 투자를 통해서 축구장 33개 크기의 드라이빙 센터를 건설했습니다. 이러한 트랙 체험 시설은 BMW 그룹 내에서도 미국, 독일, 한국만 보유하고 있으며 차량 전시 공간, 트랙, 그리고 주니어 캠퍼스 등 종합적인 시설을 갖춘 국가는 한국이 유일합니다. 설립 이후 10년간 BMW 드라이빙 센터를 찾은 이들의 수는 150만 명이 넘습니다. 일반 도로에서는 제 성능을 온전히 발휘하지 못하는 고성능 차의 진면목을 체험하기 위해 방문하는 이들서부터 자동차 속 과학 원리를 활용한 학습, 체험을 즐기는 어린이까지 차를 좋아하는 이들의 테마파크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는 드라이빙 센터. BMW 그룹 코리아는 빠르게 변화하는 트렌드와 고객 라이프 스타일의 세분화에 발맞춰 시설과 프로그램을 개선할 계획입니다. 이른바 전시 공간서부터 전동화 시대 맞춤형 드라이빙 프로그램들을 새롭게 꾸리는 조이넥스트 전략입니다. 세 단장을 마친 BMW 드라이빙 센터는 11월에 만날 수 있습니다. 팍스경제TV 김홍무입니다. 올해 우리 주식시장의 최대 관심사인 밸류 프로그램을 외국 금융투자사들은 어떻게 보고 있을까요? 2,100억 달러 자산을 운용하는 네덜란드 최대 자산운용사 로베코 자산운용은 이 코리아 디스카운트가 조금씩 해소될 거라고 평가했습니다. 유수빈 기자입니다. 조슈아 크랩 로베코 자산운용 대표가 한국 밸류업 프로그램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며 코리아 디스카운트도 조금씩 해소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서울 여의도 FKI 타워 컨퍼런스 센터에서 열린 로베코 자산운용의 기자 간담회에서 크랩 대표는 아시아 시장의 주식들이 저평가돼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따라서 초과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투자 기회도 많다고 강조했습니다. China, which has been everyone's big concern, is bottoming out. We are seeing value up in markets like Korea. Vietnam, Philippines, India and Indonesia are huge growth drivers that are going to be around for many years. 특히 한국 시장에 대해선 밸류업 프로그램에 따른 변화를 긍정적으로 내다봤습니다. 자사주를 매입해 소각까지 하는 기업들이 많아져 코리아 디스카운트가 점차 줄어들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다만 밸류업 프로그램이 성공하기 위해선 거래소의 적극적인 참여가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거래소가 기업에 공시를 요구하고 다양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겁니다. 아울러 미국 기준금리 향방에 대해서도 진단했습니다. It will drive down growth, and as we can see on this chart, we can already see these forward indicators showing that the slowdown of growth is starting to come. And why that matters is because as growth slows, those interest rate cuts will come. 인플레이션은 역사적 평균보다 높은 수준이지만 고금리는 인플레이션뿐 아니라 경제 성장도 억제한다는 점에 주목한 겁니다. 이어 미국 금리 인하 시점에 아시아 시장을 향한 투자가 늘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또 올해 핵심 키워드로 에너지 전환을 꼽았습니다. So most people think they're good at everything, but what we try to do is highlight what we think we are good at. And what we think we are good at is we're good at credit investing, we're good at emerging markets, we're good at thematic. 전 세계적으로 인공지능, 전기차 등 에너지 전환 관련 테마에 투자금이 몰리고 있는 추세입니다. 다만 아시아의 에너지 전환 관련 테마에 투자금이 필요하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변화하는 규제 환경이 에너지 전환 분야의 선두주자들에게 유리하게 작용할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팍스경제TV 유수민입니다.
은행이 바뀌고 있습니다. 한 시중은행은 AI 은행원이 카드 발급까지 할 수 있습니다. 장점도 있고 단점도 있겠죠. 한상현 기자입니다. 통장 재발급할래. AI 은행원을 만날 수 있는 서울시청역 인근 신한은행 서서문 지점입니다. 신한은행은 2021년 처음으로 AI 은행원을 디지털 데스크에 적용했습니다. 현재 국내 신한은행 영업점에는 디지털 데스크 150여 대가 배치돼 운영 중입니다. 최근에는 AI 은행원이 처리할 수 있는 금융 서비스에 체크카드, 보안카드, 증명서 발급도 추가됐습니다. 일단 되게 쓸 때 좀 쾌적한 느낌이 있었고 그 요즘에 문제는 이런 뭐 도용이라든지 이런 사기 이런 이슈로부터 조금 더 안전하다는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특히 이번에 신한은행은 대출 관련 서류 발급을 신한솔뱅크 앱에서 미리 신청하고 가까운 디지털 데스크에서 신분증을 인식하면 바로 출력할 수 있게 하는 등 서비스 수준을 한층 높였습니다. 스마트 키오스크 속 AI 은행원은 많은 업무 시나리오 학습을 통해 자연스러운 질의응답이 가능하도록 고도화됐습니다. 다만 AI 서비스를 고도화할 때도 주의할 점들이 있습니다. 다양한 고객들한테 정말 이렇게 제대로 된 서비스, 편향되지 않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AI 이제 트레이닝할 때 편향되지 않은 데이터로 잘 학습시키는 게 중요하다. 훈련이 됐다 하더라도 지속적으로 이 AI를 더 훈련시키는 게 중요하거든요. 나중에 AI 스스로 잘못된 의사결정이라든지 잘못된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도록 하는 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신한은행은 앞으로 다양한 채널에서 지속적인 학습으로 고도화된 AI 은행원을 선보여 고객들의 편의성을 높이고 영업점 직원들이 고객 관리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할 방침입니다. 팍스경제TV 한상윤입니다. 최근 고금리 장기화로 경기가 악화되면서 창업 기업들은 투자를 받기 더 어려워졌습니다. 하지만 창업 기업들이 투자자 앞에서 기업의 기술력과 비전을 알릴 수 있다면 투자를 받을 가능성이 더 높아지지 않을까요? 이 기술보증기금 벤처 캠프에 유수민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기술보증기금이 올해도 혁신 창업기업 발굴 육성 프로그램인 기보벤처 캠프를 통해 창업기업들을 지원했습니다. 그동안 700개 이상 창업기업이 기술벤처 캠프를 통해 엑셀러레이팅뿐만 아니라 기술 이전, 경영 컨설팅, 최대 15억 원 보증한도 부여 등 혜택을 지원받았습니다. 초기 창업기업의 성공 창업을 돕기 위해 2017년부터 시작된 엑셀러레이팅 프로그램입니다. 이 프로그램을 통해 기술보증기금은 창업 기업의 기술 보전과 투자를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난 14일에는 3개월간의 기보벤처 캠프 마지막 단계인 통합데모데이가 개최됐습니다. 창업기업 62개사와 엑셀러레이터, 벤처캐피탈 등 투자 관계자들이 통합데모데이에 참석해 서로 소통했습니다. 우수 창업기업은 이 자리에서 사업 모델을 투자자에게 소개할 수 있는 기회도 받았습니다. 투자 유치 기회를 확대하고 실전 IR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겁니다. 또 각 기업 IR을 들은 전문 평가위원은 상위 4개사를 선정해 시상식을 진행했습니다. 캠프에 참가한 창업기업들도 기술보증기금의 지원에 감사를 표했습니다. 초기 기업들이 이제 재무적으로 많이 어려움이 있는데 그래서 뭐 융자, 투자 다 이렇게 알아봐야 되고 그런 과정 중에서 이제 기보 벤처 캠프가 어떤 융자나 투자 면에서 엄청 많은 지원을 해주실 수 있고 또 특히 이제 저희 기술에 대해서 확실히 좀 알아봐 주실 수 있다고 이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기술보증기금은 혁신 기술을 보유한 스타트업이 성장하고 도약할 수 있도록 지원을 지속 확대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저희 기보에서도 보증이나 투자 이런 금융 지원뿐만 아니라 기술 거래 보호 등 비금융 쪽에서도 많이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많은 저희 지원 제도가 있으니까 여기에 계신 우리 혁신 창업가 여러분들 많이 이용해 주시고 앞으로도 더욱더 성장하고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아니면 글로벌 최고의 기업으로 성장하시길 바라겠습니다. 팍스경제TV 유수민입니다. 국내 대표 정유사 중 한 곳인 S-오일이 외환가치 변동위험 회피 수단으로 이 통화선도 계약과 상품 수합 같은 파생 거래를 이어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이를 통해서 이득을 얻기보다는 손실이 더 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배성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S-오일은 환율 변동과 원유 제품의 공정가액 변동 위험 부담을 낮추기 위해 통화 선도 계약과 상품 스왑을 운용하고 있습니다. 모두 파생 상품의 일환으로 명칭과 내용에선 다소 차이가 있지만 운용 방식은 비슷합니다. 거래 당사자 간의 미래 특정 시점, 즉 만기일을 잡아놓고 통화나 상품을 매입하거나 매도하는 계약을 맺는 겁니다. 만기가 되면 거래를 마무리하는데 당초 계약했던 환율이나 상품 가격보다 높거나 떨어진 것에 따라서 이득을 볼 수도 손해를 볼 수도 있는 겁니다. 계약 기간은 1년 이내, 주로 3에서 5개월 정도 거래가 많았습니다. 몇 개월 사이 수백억 원의 손실과 이득이 발생할 수 있는 겁니다. S-오일은 투기적 거래를 배제하고 실물 거래와 연계된 해칭을 통해 노출된 위험을 제거하고 최소화하는 전략을 취하고 있다며 파생 상품 거래 취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2014년부터 올 1분기까지 S-오일의 파생 상품 실적을 살펴봤더니 약 11년간 손실액이 무려 1,400억 원이 넘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물론 2014년부터 2017년까지는 이익이 손실보다 더 많이 발생하는 등 실적이 괜찮았던 적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2018년부터는 손실과 이득을 반복하더니 올 1분기까지 누적 손실액이 1,484억 8,500만 원에 이르렀습니다. 위험 회피 수단이 되레 손실만 키운 결과가 된 겁니다. S-오일 측은 통화 선도 계약 등 파생 상품은 환율 변동 등에 따른 외환 위험 등 리스크를 관리하기 위한 수단이지 투자 목적이 아니라고 설명했습니다. S-오일 측은 오히려 이 같은 파생 상품 거래를 하지 않았다면 손실액이 더 컸을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장기간 운영 결과 이익보단 손실이 큰 상황이 이어지면서 S-오일의 파생 상품 운용에 구멍이 뚫린 것은 아닌지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팍스경제TV 배석원입니다. 자, 이어서 제약 바이오 소식 전해드립니다. 이 토마토 시스템이 국내 기업 최초로 미국 주력 보험사와 서비스 계약을 맺고 미국 원격 의료시장 진출에 성공했습니다. 다음 달 응급 환자를 위한 서비스도 확대한다는 계획입니다. 김효선 기자가 보도합니다. 근데 저희는 이 손 안에 내 모든 의료 기록과 지금 당장 현재는 모든 바이탈 기록을 가지고 있다가 버튼 하나 누르면은 의사를 만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었어요. 토마토 시스템이 미국 자회사 사이버 MD케어와 본격화하는 미국 원격 의료 사업의 핵심은 실시간으로 환자의 혈압, 혈당, 체중을 관리하고 이상이 생기면 실시간으로 의사를 연결, 진료를 보고 진단과 처방을 내릴 수 있도록 하는 서비스입니다. 즉, 긴 진료 대기가 단점인 미국 의료 시스템의 문제점을 회사의 전용 앱 사이버 MD케어로 해결한다는 것입니다. 특히 이를 위해 미국 내 보험사와 협업을 확대, 미국 보험 가입자를 대상으로 원격 진료 서비스 제공을 확대하겠다는 입장입니다. 근데 이제 저희가 이제 보험회사하고 계약을 했고, 그리고 지금 여러 군데 영업 중인데 반응이 굉장히 좋습니다. 근데 아마 조만간 또 계약하는 소식을 전해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회사에 따르면 현재 미국의 의료보험 체계는 공적보험과 민간보험으로 나눠져 있고 공적 보험 내 메디케이드와 메디케어가 있는데 각각 가입자 수가 7,700만 명에서 6,700만 명입니다. 회사는 미국 65세 이상 메디케어와 메디케이드 보험 가입자를 대상으로 원격 진료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데 특히 다음 달 응급 환자 전용 앱을 출시해 더욱 신속한 의료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계획입니다. 특히 10만 명의 가입자 달성을 목표하고 있는데 회원 확보 시 연 1,000만 달러의 매출로 연결, 기업 성장에 한층 탄력을 받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토마토 시스템은 미국의 의료시장 주도를 목적으로 올인원 디지털 헬스케어 서비스 제공 계획을 발표, 맞춤형 식단 관리 솔루션인 제다와 암 환자를 위한 암흑회의 정보 서비스 등을 통해 시장 점유율 확보에 빠르게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팍스경제TV 김효선입니다. 자연 치아와 가장 유사한 치아 소재를 개발하고 있는 하스가 다음 달 코스닥 시장에 상장합니다. 상장 후 임플란트 소재로 사업 영역을 넓힙니다. 김효선 기자입니다. 치아는 한 번 손상되면 자연 복구가 불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공 치아 소재인 치아용 보철 수복은 치과 치료에서 필요한 소재인데요. 자연 치아와 가장 유사한 치아 소재는 더욱 주목될 수밖에 없습니다. 하스는 자연 치아와 가장 유사한 소재인 나노리튬 디실리케이트를 국내 최초로 개발, 상장을 통해 공급 확대는 물론 신규 사업을 통한 기업 가치 성장에도 도전한다는 계획입니다. 이 시장에서는 전 세계에서 두 번째로 상용화한 회사고
한국에서는 첫 번째로 생산한 상용화한 회사입니다. 그리고 이 시장은 치과 치료 중에서도 심미수복 치료에 가장 적합한 소재로서 전 세계 시장 계속 성장하고 있는. 회사에 따르면 치아 수복제 시장은 2022년도 3,100억 원 정도 규모였으며 2029년도 9천억 원이 넘는 시장으로 성장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 하스는 현재 전 세계 마켓쉐어 5%를 차지하고 있는 글로벌 3위 업체로 독보적인 기술력을 인정받고 있습니다. 특히 글로벌 시장 점유율 확대를 위해 임플란트용 소재 사업 확대 계획을 발표했는데 이를 통해 글로벌 마켓쉐어를 더욱 확대한다는 전략입니다. 기존에는 좀 복잡하게 또 많은 시간과 비용을 들여서 지금 만들고 있는데 이 부분을 우리 하스 기술을 이용해서 대폭적으로 간편하게 빠르게 적은 비용으로 만들 수 있는 그런 소재도 지금 개발하고 있고요. 이 소재가 만약에 내년도 국내에서 런칭이 되면 임플란트 크라운 분야에서는 상당히 획기적인 제품이 될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더불어 하스는 제2공장 인근 부지에 제3공장을 증설해 늘어나는 제품 수요에 적극 대응하겠다는 계획이며 꾸준한 연구개발을 통해 글로벌 탑티어 기업으로 도약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팍스경제TV 김효선입니다. 건설 부동산 소식 전해드립니다. 이 건설 경기 불황 속 중견 건설사들이 비주택 사업을 통해 활로를 모색하고 있습니다. 특히 사업 안정성이 높은 공공공사 분야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전현석 기자입니다. 부동산 침체 속 중견 건설사들이 생존 전략으로 내세운 건 공공공사 등 비주택 사업입니다. 최근 인건비나 자재값 같은 공사 비용이 늘면서 주택 사업 원가율은 90%를 넘어섰습니다. 이렇다 보니 주택 사업 대비 수익성 자체는 크지 않지만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 문제로부터 상대적으로 자유로워 안정적인 수익을 낼 수 있는 공공공사나 비주택 사업으로 눈을 돌리고 있는 겁니다. 중견 건설사 중 올해 상반기 신규 수주액 1조 원을 넘어선 곳들도 속속 등장하고 있습니다. 먼저 동부건설은 최근 춘천 속초 철도건설 제2공구공사를 수주하면서 1조 2천억 원의 신규 수주를 달성했습니다. 이 중 1조 원가량이 비주택 사업입니다. 공공공사 분야 전통 강자로 꼽히는 HJ중공업도 신규 수주액 1조 원을 돌파했습니다. 특히 철도, 항만 분야에서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달 11일 GTX B노선 용산 상봉 재정 구간 낙찰자로 선정되기도 했습니다. 또 이달 중 수주가 유력한 새만금 공항 공사까지 따내면 상반기에 1조 5천억 원의 수주고를 올릴 것으로 기대됩니다. 당사가 강점을 갖고 있는 철도, 공항공사 등의 상반기 중 대규모 공사 발주가 늘었고 이에 당사의 수주 역량을 집중한 결과 좋은 실적을 이어가고 있다고 생각됩니다. 이외에도 금호건설이 공공공사 수주에 집중해 1분기 4,652억 원의 수주고를 올렸고 한신공영은 올해 상반기 6천억 원 규모의 수주를 달성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올해 신규 공공공사 집행 규모는 지난해보다 45.6% 증가한 55조 5천억 원. 중견 건설사들의 경쟁은 더 치열해질 전망입니다. 공공공사라는 것도 기존 공사 실적 같은 것들이 요구되기 때문에 공공공사로 모든 중견기업이 활로를 찾기는 쉽지 않고 그쪽에서 어느 정도 입지를 다진 기업들이 지금처럼 좋지 않은 시장을 헤쳐나가기 위한 하나의 방편으로 삼을 수 있습니다. 중견 건설사들이 기존 강점인 토목, 건축 부문 경험을 살려 생존의 길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팍스경제TV 전형섭입니다. 대우건설이 아프리카에 공을 들이고 있습니다. 아프리카가 과거와는 달리 젊은 인구층을 중심으로 발전 속도가 빠르기 때문입니다. 전현석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높은 성장률로 전 세계의 주목을 받고 있는 아프리카. 아프리카는 도로, 철도 등 신규 인프라 개발과 신도시 개발 수요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건설사들도 아프리카 현지 진출과 사업 확대를 모색하고 있습니다. 대형 건설사 중 가장 활발하게 사업을 추진 중인 곳은 대우건설입니다. 먼저 나이지리아 신도시 개발 사업에 나선다는 계획입니다. 나이지리아 인구수는 약 2억 3천만 명,
아프리카 최대 인구 보유국입니다. 나이지리아 경제 중심지인 라고스 인구는 약 2,400만 명으로 인프라 개발과 도시화 진행이 한창입니다. 대우건설은 현재 조성 중인 베트남 스타레이크시티 프로젝트 경험을 토대로 도시개발 사업 영역을 확장한다는 전략입니다. 단순 도급 위주의 사업 형태를 떠나서 도시개발 사업 디벨로퍼로서 성장할 수 있는 영역이 열려 있고요. 이를 통해서 사업 영역 다각화를 이루고 안정적인 중장기적 성장을 계획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대우건설은 천연가스, 매장량이 풍부한 모진바크에선 LNG 플랜트 사업을 확대할 예정이며 리비아에서는 토목, 건축인프라, 플랜트 등 재건 시장에 적극 참여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아프리카 건설 시장 규모는 1,306억 달러, 우리 돈 약 180조 4천억 원 수준입니다. 전문가들은 아프리카가 최근 수년간 5%의 높은 경제 성장률을 이뤘고 빠른 인구 증가로 인해 성장 잠재력이 커 시장 전망도 밝을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교통, 에너지, 물 관련 인프라 부분 중심의 사업 추진이 계속될 것으로 예상되며 특히 만성적인 전력난 해소를 위해서 전력 인프라 사업과 LNG 등 에너지 플랜트 사업이 중점 추진될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주택 경기가 침체된 가운데 기회의 땅으로 불리는 아프리카에서 어떤 결실을 거둘지 앞으로의 행보가 기대됩니다. 팍스경제TV 전형섭입니다. 회계 투명성 지수가 10대 경제강국에 걸맞는 수준으로 향상될 때까지 신예관법은 유지되어야 합니다. 외부 감사 비용은 단순한 비용이 아니라 기업의 가치를 증가시키는 투자입니다. 이 회계사들의 영역인데도 불구하고 다른 자격증 소지자들에 의해서 공인회사의 직역이 점점 잠식되어가는 경우가 꽤 많아요. 이런 모든 것을 회계 기본법에는 법에 담아서 제대로 된 회계 근본된 법을 한번 만들어보자. 이게 법으로 제대로 만들었는데 그래도 그때도 대기업들이 세계도 없는 법을 만들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우리는 세계도 없는 법을 만들도록 한 대기업도 반성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부분들로 해가지고 우리가 만들었고 사실 그 22대 국회에서 중소기업계가 바라는 것은 무엇보다도 노동 규제입니다. 노동 규제하면 여기 있는 중소기업 하시는 분들은 모두가 다 주 52시간제의 그 문제점 개선과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한 여러 가지 개선 문제 이 두 가지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같이 일하는 근로자가 소중한지 누가 모르겠습니까? 한쪽에서는 기업인을 애국자인 것처럼 보고 한쪽에서는 좀 배관시해서 또 다른 태도를 가지는 이런 일관성이 없는 그런 정책은 기업의 예측 가능성을 떨어뜨리기 때문에 그래서는 안 된다는 게 저희들 생각이기 때문에 기업의 활동에 걸림돌이 되는 것을 과감히
제도해 나가고 입법 측면에서나 예산 측면에서나 정책 측면에서 그 약속을 오늘 분명히 드리기 위해서 저희들이 함께 이 자리에 왔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공공조달 시장에서 중소기업이 갖는 그 납품이 64%, 135조입니다. 그리고 조달 기업 중에서도 중소기업이 139만 개, 소위 73%가 중소기업입니다. 금년에 제가 강조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체감이 될 수 있으려면은 현장 목소리 기반해서 행동을 속도감 있게 해보자. 주신 말씀이 있으면은 워드 바이 워드로 저희가 꼼꼼하게 리스트업을 하고 정 안 될 것 같으면은 시범 사업이라도 해보겠다라고 검토를 하고. 이상으로 BGM 머니를 마칩니다. 다음 주에도 우리 기자들이 발로 뛰는 생생한 현장의 모습 시청자 여러분께 전해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